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정법에서 말하는 법원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권, 즉 재판을 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원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법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법원을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또 다른 법원도 있습니다. 이 법원은 행정작용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걸 법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잘 보시면 위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원은 한자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원은 법의 원천, 법의 존재 형식, 인식 근거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으면 그냥 법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가리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법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은 크게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문서로 된 게 성문법원이고,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게 불문법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문법만으로는 모든 게 다 커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의 영역이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그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는 성문법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서 불문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먼저 성문법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불문법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헌법, 법률, 행정입법, 자치법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헌법은 국가 최고의 규범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정법의 법원이 되고, 만약에 법규범위나 행정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러한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법률입니다. 이때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좁은 의미의 법률을 얘기합니다. 건축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법 이런 것들이 모두 법률이죠. 좀 이따 설명드릴 행정입법과 법률의 관계를 보면 법률이 행정입법보다 더 우월한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좀 다릅니다.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입법입니다. 입법부가 주로 법을 만들지만 행정부도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행정부가 만든 법을 행정입법이라고 하는데요. 종류는 크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뉩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좀 더 세분화시키면 누가 만드는지에 따라서 조례와 규칙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의회가 만드는 것이 조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게 규칙이 되겠습니다. 성문법원은 단계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제일 위에는 헌법이 있고 그 밑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을 합쳐서 법규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규칙과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 구조를 가진다는 것은 상위 구조에 있는 법령에 위반되면 그러한 하위 법령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러한 법률은 효력이 없는 것이죠. 국내법의 성문법원을 알아봤으니 이제 국제법적인 성문법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약입니다. 조약이란 건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합니다. 조약과 비슷하지만 약간 구분해야 될 것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직접 당사국으로 체결한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으로 승인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포로의 지위에 관한 제네바 협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성문법원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 중에 남북 사이의 하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문제되곤 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이러한 남북 간의 합의서가 조약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당연히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례가 국내법과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조례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위반되게 되면 그러한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가트에 위반된 조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라북도 의회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조례의 내용이 뭐였냐면 전라북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유무역협정에는 약간 반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련 판례를 보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가트는 94년 국회 동의를 얻었고 공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트는 WTO 협정의 부속 협정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이러한 가트에 위반하게 되면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국제법규가 사인에 대해서 효력을 가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법규는 말 그대로 국가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인 사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진 않죠. 반덤핑 부가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어서 불문법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이란 건 말 그대로 관습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그게 법처럼 굳어진 걸 말합니다. 반복된 관행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관행어업권 같은 게 있습니다. 공동어업권이라는 법적인 권리가 설정되기 전부터 특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 활동을 해오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는 관행적인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관행어업권인 것이죠. 그리고 비과세 조치도
일종의 관습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세 활동을 계속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로 객관적인 반복된 관행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러한 것이 법에 해당한다라는 주관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습법은 영원 불변의 법칙은 아닙니다. 관습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도 바뀝니다. 그러면 관습법도 효력을 상실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종중 구성원에 관한 관습법입니다. 예전에는 종중에서 성년 남자만 종중 구성원이 되고 여성은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관념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남녀 평등이 당연시되기 때문에 종중 구성원을 꼭 남성으로 한정하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중 구성원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그러한 관습법은 이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판례는 판단하였습니다. 관습법은 불문법으로서 성문법을 보충하는 작용만 합니다. 성문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개폐적 효력은 없다라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습헌법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게 헌법 규정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념적으로 다들 서울이 수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러한 서울이 수도라는 것도 일종의 관습헌법이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고요. 관습헌법은 성문법원과 효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습헌법을 바꾸려면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려면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절차에 준해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판례는 법원의 판결이 축적된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원이죠. 만약에 대법원이 법률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그 밑에 법원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행정법원들은 당연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건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럴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사건마다 약간의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하급심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과 함께 중요한 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국가 작용이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관인데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면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 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행정법원의 법원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은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이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약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서로의 권한이 일부 겹치기 때문에 그 권한이 겹치지 않도록 상대방 기관을 약간씩 견제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령 해석에 관한 최종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헌법재판소가 법률 해석하는 것은 대법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아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리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상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공동생활의 원리, 도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일반적인 사회 통념,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 신성실의 원칙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조리의 일종입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원이라는 건 행정작용이 적법하냐, 위법하냐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죠. 먼저 성문법원 중에서 헌법, 법률, 행정입법, 자치법규가 있는데 행정입법엔 다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에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헌법, 법률, 행정입법, 자치법규는 단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위에 있는 법규범은 상위에 있는 법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제법으로 가면 조약 및 국제법규가 있습니다. 조례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 국제법규에 위배되면 그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트에 위배된 전라북도 의회 조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문법원에는 간수법이 있습니다. 간수법이 성립하려면 거듭된 관행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관행이 타당하다라는 법적인 확신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판례와 조리도 불문법원의 일종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적으로 기속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국가기관 등을 기속하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이 대법원이나 하급심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건 아니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